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방에 지지도 반등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약 30분간 지금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2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가 됐었죠. 그리고 어제 구체적으로 오늘 몇 시에 만난다. 이게 다시 공개가 된 상황. 그리고 오늘 만남이 있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걸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왜 만날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짧게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들지 마시고요.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울산이 여기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울산에 정말 잘할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울산을 맡겨주십시오. 자, 김광선 변호사.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전직 대통령을 지금 만나는가에 대해서 아니 전직 대통령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겁니까?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근데 총선을 보름 앞둔 오늘이에요. 그것도 대구를 가서 지난주에도 대구 갔는데 또 간 거예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거 총선 앞다고 만난 거 그냥 그저 전직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건 좀 정치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거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르다. 그렇죠. 지금 총선을 지휘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의 동향 그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나. 아마 내부적으로 아마 데이터에서도 좀 확인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아마 결론은 결국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데 보수층까지도 우리가 꽉 잡고 있지 못하다.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 그거는 곧 영남에서도 완벽하게 지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총선의 승리는 TK 영남에서 어떤 굳건한 예.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지 총선이 가능하거든요. 승리가. 그래서 일단은 뭐 15일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아무튼 기반 다지겠다. 텃밭에서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왜 이렇게 지지에 있어서 어떤 보수층이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마 분석을 했을 거고요. 특히 최근에 상당히 강성 보수 지지층이 지지하고 있는 뭐 도태우 예. 후보랄지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소속 출마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이제 반발심도 보수층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독이는데 본인이 그냥 뭐 공천 취소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맞지도 않고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희석이 될 거고 어쨌든 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뭐 구치소에서 수감을 한 대통령이지만 아직은 상당히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 바쁜 일정에서도 시간을 빼서 저렇게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의 분석대로라면 그저 전직이라서 만나는 건 아니고요. 총선 앞두고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상황까지 감안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영남 지역에서 보수 후보를 표방하지만 무소속으로 출전한 그런 후보들까지 의식한 상태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목이 늘 붙은 게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선거의 여왕. 박, 만난, 한.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짧게 소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 전반과 현안 등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씀도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뒷받침 잘해달라.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는 단합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30분 동안 오갔다는 거예요. 박창한 전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 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단합해야 된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 했을까? 저는 그만큼 다급하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 낙동강을 넘어서 부산 시내, 울산 시내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막지 못하면은 정말 대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까지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보수의 어떤 그 중심 인물들이 내놓을 예. 수 있는 말이 뭘까? 당연히 지지층의 결집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위기일 때는 믿는 거는 집토끼 텃밭이다. 그렇죠. 일단은 이 낙동강 벨트를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입장이에요. 만약 이거 무너지면 정말로 지난 총선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위 심판론 앞에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당정 엇박자예요. 소위 말해서 당정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무너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뭉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다. 재임 중에 총선을 겪어봤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심각한 위기감 예.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PK를 사수하고 그다음에 근거지를 사수하는 예. 이런 전략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화합, 단합 이걸로 화답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중에 오늘 울산을 방문한 모습까지 잠깐 전했는데 어제 사실은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울산에서 모습과 그 모습은 상당히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쪽의 어떤 분위기와 영남 쪽의 분위기는 좀 사뭇 다른데 일단 위기 상황에서는 텃밭, 영남 지역을 뭔가 더 단단히 해야 된다. 뭐 이런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거든요. 요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기다 얘기를 꺼내는데 지금 이 숫자로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요. 지역구 투표 영향인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는가. 그러니까 지역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35.3입니다. 민주당이 50.4로 격차가 좀 납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 네. 국민의힘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고전인 겁니까? 지지율상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모습이. 네.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다시 작동을 한 거죠. 다시 작동을 예, 했다. 2월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다시 불이 붙은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총선을 놓고 얘기할 때 이게 회고적 투표냐 뭐 전망적 투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회고적 투표로 그 규정이 될 경우에 이게 왜 무섭냐 그러면은 회고적 투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봅니다. 이른바 이게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말하자면 심판의 기제가 작동하게 되면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정당을 보게 되면 전국을 일종의 하나의 단일 선곡으로 묶는 이른바 단일 이슈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긍정 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긍정 부정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6대 4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예. 긍정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부정이 60%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말하자면 확실한 회고적 투표가 작동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만 정당 지지도를 여기에 바로 이렇게 그 대입시키는 거는 조금 이거는 다른 이유가 제가 아무리 전국을 하나의 단일 이슈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구에서는 후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정당 지지도와 결합을 시키면은 약간의 편차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쭉 가는 추세가 내일이 당장 투표일이라면은 지금 저 뉴스토마토 조사에 의하면은 50%가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구도를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긍부를 바꾸든가 아니면 후보 경쟁력을 바꾸든가 해서 이걸 뒤집지 못하면은 선거는 필패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여당에서 이제는 이 판을 크게 스윙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아주 필승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 한 이 구도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판 자체를 흔들고 바꿀 수 있는 물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큰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처음에는 그 카드로 생각했을까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내걸자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취소돼 버렸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일단 현수막 얘기예요. 국민의힘 종북 현수막입니다. 이른바. 이거를 만들어서 내걸기로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취소했습니다. 이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글자로 두 가지인데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두 가지 글자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긴급 지시를 합니다. 이거 내걸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 근데 오전부터 후보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런 거 내거는 게 맞습니까? 이게 통하는 거 맞습니까? 막 이런 반발들이 나왔어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시를 했죠. 이거 걸면 안 됩니다. 철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고 지시가 되고 철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네. 결국 철회가 됐지만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예. 지금 반전의 카드 회심의 일격이 필요한 때에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긴급 지시를 윤재옥 원내대표, TK 예. 출신이죠. 서울 수도권의 민심과 약간 좀 괴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긴급 지시를 내렸다가 후보자들 사이에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후보자들 사이에서 당에서 긴급 지시가 왔지만 안 걸겠다. 인터뷰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거는 못 겁니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그런 거죠. 거네요. 지금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이 기존에서 내세웠던 메시지는 지금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은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일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른바 TK 보수층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예. 이 메시지를 갑자기 던지니까 서울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황당한 거죠. 긴급 지시인데도 안 따르겠다고. 민생 얘기를 하고 현수막에는 민생을 챙긴다 잘하겠다 이거였었는데 갑자기 종북 세력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 지도부 내에서 약간 이제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도권 후보자들의 이 아우성 이야기를 듣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긴급 철회 지시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도 지금 선거 전략을 갈피를 못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 중심의 이런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PK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예. 판이 약간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표가 120석이 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격전지가 많아요. 접전지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 후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TK 후보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뭐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이거를 어떻게 전략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재정비 하는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빨리 필요하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광선 변호사, 지금 저 종북 현수, 이른바 종북 현수막이라 불러요, 지금 언론들은. 저 현수막의 내용은 이른바 TK, PK 지역에서는 통한다고 판단해서 저걸 만들었을까요? 저 내용은 아마 보수층에는 좀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보수층에 소구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 계속 지금 범죄자, 정부 세력, 그다음에 운동권 청산 이런 일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아.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 저걸 의견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표심에 과연 영향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표에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지금 총선에 얼마 남지도 않은데 또 가지고 갔던 슬로건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럼 총선에 뭔가 득표랄지 그런데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저것은 상당히 이제 이념적이다는 그러한 문구 아닙니까? 예. 그럼 저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념적으로 가지 예. 않느냐라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거예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난 내용과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이른바 종북 현수막을 내걸라는 지시를 했지만 결국은 오늘 오전에 취소된 이 상황과 이게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결이 다른 겁니까? 아니 지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건 보수라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종북이랄지 이런 것은 보수 중에서 상당히 강성 보수층. 이제 그걸 타겟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예. 저게 중도에는 상당히 저 부분 자체가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틀 정도 걸고 내린다고 하는데 저거 자체를 철회한 건 잘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플랜카드를 만들어진 경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총선 전략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잘 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좀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총선 전략을 이제 누가 어떻게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아니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구 총선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환 전 교수님께 제가 이 맥락인데 좀 다른 질문으로. 저 이른바 종북 현수막.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좀 보죠. 이게 좀 걸리지는 않았는데 제대로 그냥 취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 아마도 지금 야권에 있는 정당들의 리더를 겨냥한 말 같고요. 그다음에 종북 세력이라는 거는 뭐 여당에서 많이 썼으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현수막 관련된 것과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여권의 예. 총체적인 전략 멘붕에 빠졌다. 전략 멘붕.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가 예.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갔을 겁니다. 예. 분명히 한 달 전에 국민의힘은 그런 전략이 있었어요. 뭔가 그 당시에 사실 특히 서울 지역에 보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갑자기 심판론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예. 이 지지율이 급변을 하니까 굉장히 지도부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집토끼 지키는 거냐 아니면 확장성 갖는 거냐. 예. 중도 확장성이 사실은 본선의 핵심인데 예. 오늘 그 중도 확장성 그동안에 뭐 민생 문제로 이걸 뚫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소위 그 집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텃밭이. 이걸 보니까 지금은 이 확장성 둘째치고 집토끼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당 내에서 지도부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중도 잡으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민생 계속 밀어붙여야 예. 된다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지금 지지층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얘기하고 예. 있고 이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게 바로 저는 이 종북 현수막의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박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알았다. 그러면은 오늘 아마 좀 더 냉랭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예. 기사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 현수막 사건은
지금 국민의힘이 본선 전략을 과연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기로에 선 대목이고 또 오늘 소위 말해서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이나 그리고 이 현수막을 또 걸지 못한 것 예. 이게 지금 소위 심판론이라고 하는 벽에 붙어진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좀 헤매고 있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고민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방을 한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그 대구를 가서. 그리고 동시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었던 저 현수막과 관련된 뭐 해프닝이 할까요? 아무튼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말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게 선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면 이제부터는 일관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사실 양쪽 지지층으로 수렴된 고정 지지층 거의 다 수렴됐고 이제는 예. 10%포인트 이하로 남은 중도를 누가 뺏어오느냐의 그런 싸움이라 그러면은 보다 더 유연하고 보다 더 전략적이고 예. 보다 더 감성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좀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라든가 이제 마케팅 기법을 꺼내놔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수에서는 전가의 모도처럼 쓰여지는 게 종북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북한 문제 꺼내들면 보수가 집결한다. 그런데 이미 집결할 만큼의 보수층은 다 집결을 했어요. 결국 이제 2주 남은 사이에는 이제 스윙 보트들을 얼만큼 우리가 이제 예. 확보하느냐의 그런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다 여기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생 이슈라든가 오히려 그 차라리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야당의 어떤 뭐 부동산 실책 같은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을 했다는 뭐 그런 것들을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을 꺼내서 해야 되는데 예. 자 이제부터 종북 말하자면 그걸 얘기한 거겠죠.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과 그다음에 양당 조국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프레임을 넣었겠죠. 근데 다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반영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미 반영된 이슈들, 반영된 사안들을 뒷북치듯이 갖다 놓는 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저는 문제점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거는 예.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측면이냐면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TK에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윤재욱 대표, 그다음에 이만희 사무총장, 예. 홍석준 의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저는 이제 선거 전략을 짤 때 그쪽의 시각으로 짤 거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 지지층을 강화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보다 10%포인트 이하로 남은 이제는 예. 중도층을 누가 뺏어오느냐의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다 더 그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실생활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꺼내들어야죠. 저도 이거는 빨리 조치하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까 지지율 소개도 드렸지만 약간의 지지율상으로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의 어떤 움직임까지 전해드렸는데 뭔가 또 고민을 하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다음은 야당 쪽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뭐 재판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당대표 역할도 해야 되고 본인의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재판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주제로 가보죠. 나 없어도 되는 재판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안 오면 구인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재판부와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좀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뭐 인터뷰도 하고 어디 지역구에 가서 유세도 하고 바빴거든요. 일단 재판 출석 전의 모습, 이재명 대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 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자, 그럼 달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달력입니다. 이 달력에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날짜들이 적혀 있죠. 지난주에 3번 나가야 됐는데 그중에 한 번만 나갔어요. 2번 빠졌죠. 그리고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19일을 봐주세요. 이게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인데 불출석했어요. 당시 법원에서요. 이거 안 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빠지면 강제 구인 검토할 겁니다. 경고를 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26일 재판에는 출석을 합니다. 출석했어요. 그리고 29일에 또 잡혀 있었어요. 또 잡힐 예정입니다. 자, 4월로 가보죠. 4월에 가보면 4월 2일과 9일에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어요. 특히 9일, 총선 전날이군요. 전날에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면 구인장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재판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오간, 그 사이에 오간 말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아니 제 반대 신문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합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안 나오면 유동규 씨 증언 안 한다고 하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거를요. 재판부가 반박을 했다 그럴 거야. 아니면 질타를 했다 그럴 거야.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러고요. 하나 더 보죠. 이거는 다음 재판 날짜와 관련된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총선 이후로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 그러니까 총선 그 전까지는 재판을 좀 멈추고 끝난 뒤에 총선 뒤에 재판 날짜 잡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선거 직전까지 잡는 거 가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요.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불출석하면요. 구인장 발부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또 다시 얘기한 겁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특히 4월 9일 총선 전날에도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판부를 충분히 이제 존중하고 있고 지난번에 불출석했을 때도 사실은 전날에 이제 좀 일정 변경을 좀 해달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뒤늦게 이제 출석한 거 지각 출석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뭐 불출석한 적도 있고 또 선거법에 출석에 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재판부가 그 기일 변경을 인정해 줘가지고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로 연장된 재판도 있어요. 아, 연장된 사안.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여러 건이니까 네. 어떤 재판은 연기가 된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어떻게 재량권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이제 뭐 재판부한테 계속 이제 뭐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인의 뭐 개인적인 뭐 그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로서 또 선거 유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뒤로 빼달라, 하루 이틀 빼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재판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이렇게 야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재판부는 아니 그런 식으로 정치 일정 때문에 밀어주면 그 특혜란 얘기 바로 나온대요. 왜 재판부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뭐 일부 다른 재판에서는 실제로 그 일정을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뭐 꼭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보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로 또 그 일정을 조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재판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사정을 좀 안 봐주겠다는 건데 예. 약간 뭐 이재명 대표 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선거 전날에도 굉장히 뭐 중요한 날인데 이거야말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재판부에 출석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뭐 어떻게 조금 뭐 또 선거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윤광삼 변호사, 요거 재판 날짜 다음 달 2일과 9일 잡혀서 특히 총선 전날이라서 날짜가 좀 주목이 되긴 하네요. 네, 일단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면 예. 대장동 재판을 4월 9일 날 하니까 예. 하루 이틀 늦춰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재판부는 화요일 재판부예요. 화요일 재판부. 그렇죠. 선거 전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늦출 수가 있는데 예. 아마 그 이재명 대표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대로 지금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9일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 없어도 재판에 지장 없다고 그 하는데 얘기를 그래서 나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재판이. 이재명 대표 피고인 아니에요? 피고인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지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저 말은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예. 형사소송은 다 잊어버리고 정치 영역에만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말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 또 하나 뭐냐면 저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가는 피고인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 피고인이 있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안 나가면
그 피고인들도 나와서 그냥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럼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죠. 공동 피고인이 있고요. 그날 증인이 나오는 재판은요. 저희도 소송 많이 하잖아요. 예. 연기 신청하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재판을 강행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재명 대표 화면 좀 봐주세요. 저기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하다 보니 제가 없어도 될 재판을 굳이 와야 한다 해서 가게 돼.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재판부. 저것도 정치적인 발언이죠. 왜냐하면 아니 재판을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이 있거든요. 그 법원의 문제인데. 그 법원이 한 건데 저것도 또 검찰을 핑계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 독재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재판 안 나가니까 법원에서 구인장 발부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하니까 이걸 왜 검찰은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면 안 되고 피고인이 나와서 예. 반드시 재판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재판부가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기승전결 전부 다 검찰이 잘못하고 검찰이 나를 뭐 발목 잡고 있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더군다나 변호사잖아요. 지금도 또 하나,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데 총선 전날 재판이 잡힌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대선에 진 죄값을 치르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면서도 이제 총선에 저런 얘기를 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예. 저 자체는 사실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재판 날짜가 총선 전날 잡혀 있는 것에 대한 지금 강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선에 진 죄값입니다. 근데 아마 이 얘기를 어떤 글쎄요 현 정부나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지자들을 들으라고 한 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떤 불만 표시를 하는데 글쎄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움직임 오늘도 있었는데 그거에 앞서서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PK 지역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세를 하고 또 지지자들의 호응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모습도 오늘도 있었네요. 어제는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경남에 이제 16일 남은 4월 10일 심판의 날에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은 보니까 저기 지지자만 계셨던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지 안 하시거나 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도 와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낙동강 벨트가 격전지로 떠오르니까 이런 곳에 찾아가서 뭔가 지지를 호소하는데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뭐 막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비판 발언까지 섞으면서 뭔가 각오를 밝혔는데 들으셨죠? 니나 잘해 니나. 박상현 교수님. 역시 영남 지역에라서 약간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난 거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서 지지도 받지만 역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당원이나 상대편 당원이나 또는 후보자가 그랬다면 그건 선거 방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 유권자가 유권자 중에 딱 나온 거 같아요. 지나가면서 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렇다고 그 시민을 비판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어찌 됐든 선거가 이제 격화가 되면서 수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의 소위 말하면 심판론의 선명성 이걸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목소리의 톤이나 수위도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여권은 위기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표출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방금 말씀하신 수위 높은 발언도 지금 화면에 그렇죠. 네 가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격전지라고 불리우는 대선은 뭐 후보를 갖다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뭐 위협 전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좀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때로는 위험 수위도 넘는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성숙된 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휘말려서 고함 지르고 싸울 게 아니라 좀 더 의견은 자유롭되 그러되 좀 더 분위기는 편안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입틀막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 분은 아니 저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했지만 그 앞뒤로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은 뭔가 지지층을 향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걸까요? 화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일정인데요. 오전 7시입니다. 유튜브 방송 채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유튜브 방송 채널이에요. 여기에 인터뷰를 나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해서 내용이 났는데 특히 부산 피습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 본인의 상처도 뭐 진행자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서대문 갑으로 갑니다. 서울. 여기는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곳이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그리고요, 재판 출석하고요. 오후에는 서울 동작을을 방문합니다. 동작을은 지난 12일인가요? 그때도 재판 출석을 오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빠지고 간 곳이에요. 그리고 오후에 재판을 늦게 갔죠.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재판을 끝내고 여길 또 간 겁니다. 지난 12일은 법원 가기 전, 오늘은 법원에서 끝난 뒤에. 여기 뭔가 공들이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일정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치권에 계셨는데 특히 오늘 유튜브 채널에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 되는데 갑자기 자꾸 이렇게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푸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막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전이요? 1월 피습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다시 한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상세 설명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저 대화를 하는 것도 저는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약속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진행하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머뭇머뭇하면서 뭐 보기 싫다는 분도 있는데 하면서 꺼내면서 아주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아주 감성적.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들으면 가슴 뭉클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꺼내놓고 마지막에 또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도 아마 당신은 살아남을 거라는 식의 취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본인의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D-이틀 앞두고 저는 저렇게 해서 지지층을 최대 결집시켜 가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말하자면 사실 김어준 유튜브라는 게 민주당 그 출마자들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성지요? 저기 출연하는 게 아마 희망과 꿈이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희망과 꿈입니까? 출연이요? 그렇죠. 저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출연 못합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강성 지지자들이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자주 접하는 그렇죠.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상황이다, 저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정도면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굳이 오늘 저 사실 상처 얘기와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는 나를 지켜달라고 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지지를 보내달라. 그렇죠. 이 재판은 법률적으로도 자기 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것 같고 제가 아까 유삼용 후보 한 거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길이 제가 그쪽 살아서 잘 압니다만은 서초동 법원하고는 인접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서요? 사당동 길을 통과해야 그 법원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길 여의도 가는 길에 그쪽을 돌려야 되니까 인접해 있어서 오다 가다 들리기가 좋다. 시간 최적지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어쨌든 나경원 후보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데 그래서 공교롭게 재판 가기 전후가 전부 동작을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영 교수님. 동선이 지금 이제 비슷한 이유가 아침 방송 그다음에 이제 동작까지 이렇게 가는 동선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기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치 테러, 사법 테러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그것도 지지층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지층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는 동작에 지금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 갑니다. 동작을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게 지금 뭐 조국 신드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에서 리더십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본인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략 공천을 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원래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컷오프 시키고 본인이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책임감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선전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다 지도부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이라든지 또는 서대문 갑이라든지 전략 지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결국 또 지지층들의 어떤 지지층을 향해서 힘을 달라 이 뜻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2번, 3번, 4번 방문하는 것은 여기서 꼭 당선시켜 주시면 이재명이 또 한 번 살아나서 다음 대선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지지층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동작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근데 혹시 저렇게 그러니까 오늘 행보가 보면 확실히 지지층을 겨냥하는 행보로 보여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아까도 다들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혹시라도 반감을 더 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판에 빠짐없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건 또 되겠죠. 꼬박꼬박 나가는 건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은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안 나오면은 강제구인할 수밖에 예.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정치인은요 위기를 기회로 악재를 갖다가 호재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재판 가면서도 그걸 선거운동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많았다는 뜻이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재판으로 가는 과정도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예. 선거운동에 도움되는 과정으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참 많았네요. 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분은 정치권에서 이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부지리. 딱 그 표현이 맞다. 어부지리다. 이거는. 자, 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맹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파란 옷을 입고 사과도 한다.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떠오르시나요? 지금 저런 모습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세종갑 지역구에 출마하신 분들이 나와 있죠. 근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선 후보는 논란 끝에 공천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제1야당인데 후보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기간 다 지나버렸거든요. 그럼 남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유재화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나온 이 화면의 그림에서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의 이름 바탕 색깔을 좀 잘 봐주세요. 민주당 파란색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파란색 계통이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색입니다. 이게 당색이거든요, 지금요. 이걸 민트색이라고 부르나요? 다른 색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거는 두 후보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가 떠올랐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민 의원은 하여튼 천운이 온 거죠. 천운이 왔다. 김종민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이제 얼굴이 되고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은 명확한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결국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게 될 거고 저는 결국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선홍 전 행정관? 지금 관심사는 저 세종갑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김종민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표를 줄 것인가? 이거거든요. 이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김종민 후보에게 달려 있다. 제가 오늘 거기 세종에 뛰는 지역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청취를 해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김종민 후보한테 가서 이제 민주당 하겠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뽑아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정민 후보에게 약간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민주당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 비판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오히려 먼저 요구하는 약간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태도를 좀 바꿔주면은 지지할 뽑아주겠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 김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이따 나오지만 무슨 이제 거의 이제 민주당 후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터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탈당했는데? 네, 탈당했는데도 이제 내가 진짜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앞으로 뭐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탈당에서는 너무 차이가 커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김정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이제 투표할 곳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굉장히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민 후보한테는 진짜 천운이 온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김정민 후보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반성해라.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비판 안 하겠다고 하면은 뽑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조건부 지지인데요,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국민의힘 뭐 지지는 못하는 거고, 특히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정권 심판 이슈가 너무 세기 때문에 김종민 후보라도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보다 김종민이 더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이제 뭐 지지층들의 전략적인 지금 이제 판단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김종민 후보 과거에도 그렇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자, 당장 이번에 이재명을 지키자가 9예요. 어떻게 이재명을 지키자가 1번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공천이 거의 막장 공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막 민주당에서 있어본 적이 없는 공천입니다. 예.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당을 나와서 민주당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도 비판하고 그 지지층도 비판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다릅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미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뭐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도 했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그게 이제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 우리 당원이라고 표현했네요. 우리 당원. 당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소속된 당원은 무슨 당원이 되는 겁니까? 저기 당원입니까, 그럼? 이쪽이 우리 당원이면? 화면 좀 보시죠. 지난해 11월쯤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정치 안 하고 사법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 개딸 정치, 문파 정치 편승해서는 안 된다. 팬덤과 손 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보죠. 그런데요, 이게 양자구돌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 잘 받들고 마안할 수 있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공격 비판하기보다는 윤 정권 심판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달라졌네요. 최수영 전 의원. 역시 지지를 받아야 이긴다. 이건가요? 참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에게 의도치 않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다. 그럼 새로운 미래에 같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 홀로 새로운 미래가 된 거죠. 아.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자, 저 과거의 저 발언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당선에 정말 자기가 가까이 가려면은 민주당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게 또 자기 부정일 수 있잖아요. 자기는 그 팬덤 정치, 개딸 정치, 이재명의 사당화가 싫어서 당을 뛰쳐나왔는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걸 비판하면 안 되는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죠. 지금 아까 여선운전 행정관 말씀대로라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슨 조건을 걸었대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이제 말하자면은 당신이 이제 참여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지난 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53% 득표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민주당 그 53%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에 그럼 그 투표장에 갔을 때
비례정당은 누구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지역구는 투표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없어요. 저분들은 분명히 비례라도 하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의 선택적인 지지를 받으려면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종민 후보가 아마 이렇게 되면 새로운 미래 간판으로 어쩌면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제한적 조건을 뭘 걸었느냐. 민주당 얘기는 안 할 테고 안 할 테니 윤석열 정부만 내 시큰 비판하게 할 테니까 이것으로 나를 좀 봐달라 이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저기에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죄송하다고까지 했어요. 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만 할 때는 일단 조건부로 날 지지해달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민 의원에게 찾아온 저 정말 천운인지 새로운 미래인지 이 부분은 김종민 의원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김종민 의원이 혹여라도 당선된다면 그 이후의 스탠스가 민주당의 바깥에서 할 건지 안에서 할 건지 그것이 아마 김종민 의원의 또 다른 진로에 굉장한 또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진 2장이 좀 비교되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어제와 오늘 사진 이렇게 좀 보여 있잖아요. 지금 어제는 파란 우 있고 오늘은 약간 민트색. 약간 색깔이 다른 건가요, 지금요? 약간 달라 보이네요, 조금. 그럼 이게 보니까 이 우비 입어서 뚜렷하는데 색깔이 좀 달라 보이네요, 지금. 이 어제 거는 약간 파란색 계통에 더 가까운 거고 여기는 민트색 원래 당색 같고요. 이런 모습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자 지금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한마디 합니다. 오락가락 행보 지금 세종 시민이 우습습니까? 민주당 탈당하고 개혁신당 합류하더니 다시 탈당 후 새로운 미래 둥지 틀더니 이제는 다시 민주당 향해 구애를 펼칩니까?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얘기예요. 일단 요거는 김광삼 변호사, 박상환 교수님께 김광삼 변호사 이거 김종인 후보 평가 좀 해주시죠. 이해를 해줘야 하는지 비판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도 좀 보입니까? 그러죠. 이제 정치인의 변화는 무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사실 보면 어떤 우리가 기본적 원칙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조변석계, 오락가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김종민 의원이 저 세종에 나갈 때 김종민 의원이 당선될 거로 말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사실 이제 탈당 전부터 계속적으로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강성진 씨 비판하고 민주당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해온 사람인데 이름이 원칙과 상식이었어요. 그렇죠. 원칙과 상식에 위반된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일단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은 이전에 김종민의 어떤 소신과 양식과 양심을 버려서라도 배지를 달아야 하느냐 아니면 나는 나의 소신과 양식을 지켜야 하느냐 거기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이게요 지금요 지금 새로운 미래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로운 미래 다른 분도 지역구 출마를 여러 곳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새로운 미래는 죄송합니다. 거대 정당들을 다 비판하면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다 양쪽을 비판하면서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종민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아마 이제 당선을 했으면 나는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 민주당이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당연히 돌아간다. 이런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은데 너무 변화가 돼버리면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기에는 좀 굉장히 약간 애매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에 가까울수록 민주당에 가까워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원들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의 어떤 과오를 반성하면서 사과한다 이런 메시지도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환 교수님 혹시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선이 됐으면 총선 뒤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장 돌아가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김종민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에 한 얘기도 있고 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소위 그 정권 심판론의 흐름 이 속에서 연대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을 위해서도 저는 뭐 맞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자기 당선됐다 그래서 또로로 다시 민주당 돌아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받아주기도 좀 그렇어요. 또 같이 한 그 새로운 미래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 아마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또 한 번의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돼야지 뭐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참 정치가 이게 냉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김종민 후보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죠. 뭐 돌풍이란 표현, 뭐 그 이상이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 제목이 1위입니다. 오늘 1위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미래정당 관련해서 몰빵을 외쳤는데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건가? 일단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거죠.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자, 일단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높습니다. 29.1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 숫자 자체만은 가장 높게 나왔어요. 29.1. 그리고 그 다음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죠. 28.1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죠. 21.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펀드입니다. 펀드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뒤에 선거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고 지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게 선거펀드인데 이겁니다. 이름이 파란 불꽃펀드인데요. 마감이 됐어요. 54분 만에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겨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분 만에 100억, 54분 만에 200억. 그리고 마감이 된 겁니다. 이자율을 보니까요. 연 3.65%로 돌려준다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도 좀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의 그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건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뭐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죠. 그냥 기본소득당 또는 뭐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판넬에 쓰시는 건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볼 건데 가장 먼저 쓰셨어요. 가장 길게 쓰신 게 박상현 교수님이신데요. 네. 박상현 교수님 일단 뭐라고 쓰셨는지 본인의 답을 좀 소개시켜주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둑 터진 심판론, 분화너머 신드롬 이렇게 썼습니다. 심판론에 둑이 터졌다. 네, 뭐 지난주 초, 그러니까 소위 이종섭 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소위 가려져 있던 심판론의 독이 터졌다. 네. 근데 이 심판론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만 이제 그 심판론이 모여 있었다라면은 민주당이 담지 못한 심판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는 잘 모으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조국혁신당이 모은 거다.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민주당 처음에 한 자릿수 지지율일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에 좀
화가 난 그런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지지를 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자릿수를 넘어서면서는 눈덩이 불듯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 한 번도 표를 던져본 적이 없던 분들조차 이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민주당에서 또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분들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는 뭐 통제 불가능한 하나의 신드롬 현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찬 교수님께서 어떤 신드롬 그리고 심판 눈에 뚝이 텄다. 이걸 좀 설명해 주셨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찬 교수님은 저 내용 좀 봐주세요. 20대의 어떤 반응,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20대 반응인데 여기는 안 좋아요. 20대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지지율 조사 보면은요.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언젠가 0이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20대. 그리고 나와도 높지 않아요. 거의 뭐 2%, 3%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20대 시각이 지금 언론에 소외가 됐는데 이래요. 아니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요? 드라마 보는 듯하네요. 그리고 국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지지요? 또래 사이에선 상상도 못한다. 20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다음에 공정의 룰 다 어긴 조국의 제기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다. 이렇게 또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박찬 교수님. 네. 20대는 여전히 냉랭한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무엇보다도 공정에 민감했고 또 조국 사태 때 가장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울분을 느꼈던 세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를. 그런데 30대 이상부터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 조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졌다. 그런데 죄를 진 거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론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여기에 심판론이 얹어지면서 지금 신드롬으로 가는 건데 20대는 죄진 거면 죄진 거지 뭘 그걸 또 동정론까지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지금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30대부터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의원은 뭐라고 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신당의 돌풍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보는데 첫 번째가 친문의 후계자,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한 전 세 가지 얼굴이 뒤섞여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친문의 후계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도 있고 세 번째가 반윤의 선봉장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아주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 상황이나 되는 거죠. 일단 지난번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문들을 과도하게 쳐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갈 곳 잃은 마음들을 딱 수렴을 잘 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자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 평가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안이 있어요. 뭔가 이거 뭐냐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비명 행사라든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과정에서 사당화의 모습도 보였는데 무언가 조국이라면은 이것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약간 희망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그래 당신한테 당신에게 기회 한번 줘볼게 이런 마음들이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동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여기서 유의해 보는 지점 하나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저는 수도권에서 조국 신당과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조국 현상은 이제는 분명히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다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앞순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배지를 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중도의 심판은 남아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 지금 최근에 이 조국 신당의 이런 모습과 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럼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는데요. 요거 최수영 전 전문위원께서 요거 좀 봐주세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이런데요. 조국 혁신당 역할 잘하고 있지만 비례는 경쟁 구도다. 민주당이 독자 일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전히 이게 이건 몰빵론이거든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최수영 전 위원께 다시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총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얘기대로 민주당이 독자적 일당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 조국 대표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고 예.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은 그건 이재명의 패배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국으로서의 그 말하자면 대체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보완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대체제네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조국과 어떤 거리를 국회에서 유지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이 될 거고 본인 대권 가도에도 상당 부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선웅 전 행정관은 단어 3개를 쓰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뭐 구도, 이슈, 바람 이게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인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이 3요소를 모두 다 갖췄어요. 지금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쓰셨나요? 예, 구도, 이슈, 인물 예. 다 갖췄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도는 이제 뭐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당 구도인데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약간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2등 하는 건가? 또 오늘 조사에서는 뭐 1등도 하는 것도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조금 뭔가 이슈를 끌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슈인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총선 이슈는 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2010년, 11년 그때 이제 한참 무상급식 이슈로 이게 이제 정당 투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무상급식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이제 선거를 치렀다고 하면은 지금 이슈는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이 정권 심판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혹시나 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잠룡으로 지금은 원톱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아니면 또 다른 후보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있는 거 아니냐. 조국도 죽으면 안 된다. 조국을 살려주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되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총선 국면에서 뭔가 이 돌풍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민주당과의 어떤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총선 뒤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혹시 손잡거나 합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는데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갈려요. 화면에 대한 이 전망들이요.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정치권에 관해서 이러저런 논평을 좀 많이 하시는데 조국 교수 반드시 민주당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와 경합을 해서 대권 후보 쪽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 들어간다는 건 합한다는 거잖아요. 합당 얘기예요. 일단 전제가. 자, 그런데 조국 대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관되게 합당 안 한다. 민주당 바깥에서 별도의 진지를 만들어서 영토 확장할 것이다. 바깥에서 활동할 거다. 별도의 진지 만들지 합당 안 합니다입니다. 여선웅 전 행정관 합당 정말 안 할까요? 뭐 당분간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이 지나면? 그거는 뭐 대선 앞두고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이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뭔가 이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이미 이제 처음에 지민비조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러한 뭐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견제하는 분위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몰빵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고 특히나 뭐 지난주인가요? 박지원 후보께서 그 조국혁신당 명예낙원을 하겠다 한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건 해당할 수 있다. 엄중 경고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의 특별히 이제 노력들이 되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세로라면은 이 돌풍을 잠재우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야권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뭐 그 굳건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그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의석수 단독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총선 뒤에
조국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도 카운터 파트가 약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충분히 이제 야권에 뭐 어떻게 보면은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아야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받게 예.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뭐 약간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선거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약간 뒤처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쓰셨는데 사람 이름을 2명을 썼네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더라고요. 예. 또 중도층 일부에서는 이제 이재명보다는 조국이다. 이런 지금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예. 굉장히 우호적이었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그때 함께 가자는 말도 나오고요. 그때만 해도 이 같은 돌풍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처음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조국도 같이 우리 편이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분화가 좀씩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당의 돌풍 자체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비례대표 순번을 보니까 통진당 후시 나올 때 진보당이랄지 예. 이런 친부 종부가 관련된 사람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비례대표를 몰아주면 결과적으로 원래 민주당이 아니고 진보당 출신들이랄지 민주당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국회에 들어간단 예. 말이에요. 이런 어부지리는 만들지 않겠다.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실수도 하고 좀 약간 가벼운 입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조 대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지만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돌풍을 불게 되면 가장 당황한 쪽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조국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선에서 경쟁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예. 밀당이단 말이에요. 혼자 1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힘의 무게추가 조국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몰빵 얘기를 해도 이제는 그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비례대표 관련해서 가장 지지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 호남 아닙니까? 예. 근데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한 명도 안 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돌풍이 있을 거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호남 지역구에도 지역구 출마도 많이 그렇죠. 했을 것 같다. 공천을 했으면은 결국 옛날에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또 바람이 또 불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돌풍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돌풍 이상의 이 상황, 총선 날까지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내놨는데 각각 다른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일으키는 그 엄청난 그 정치적 태풍이죠. 저는 한 그 돌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제 예상까지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을 여러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의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정말 저대로 그분이 한 행동을 인식하고 그걸 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께 이 돌풍 이게 유지가 쭉 총선 날까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잦아들면서 뭔가 좀 빠질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러면 클라이맥스면 최고의 이제 피크를 찍었다 보고요.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지냐는 문제인데 이제 빠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몰빵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왜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 그런 면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낮춰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과 윤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올 것이고 정말 그 위기감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를 재정립, 재설정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윤 갈등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도는 상당히 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론의 어떠한 그걸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올 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다음은 총선과 관련돼 있는데 글쎄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걸 뭐 해프닝 할까요? 이게 뭔가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0원에 이제 금방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가격은 4,250원이었는데 소비자가가 그런데 정부에서 할인 지원을 우리 납품 단가 2,000원 주니까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1,000원을 3,000원이 깎여졌고 농알, 농식품부 할인 쿠폰이 375원이 붙어서 875원이 나오고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한 요쯤에 한 단인가 해서 875원.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봉다리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2, 3단이면 네, 네. 아, 그건 뿌리로 따져야 됩니다. 네, 대파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이수정 후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한 뿌리 값이 뭐 그렇다는 소린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대파 가지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사실 뭐 농산물 값이 많이 뛰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좀 대파가 꼽히는데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걸 가지고 전 이 민주당은 파고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수정 후보가 875원 얘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거다. 대파 한 단에 뿌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 뿌리 값이 저 값이라는 얘기인 겁니까? 박찬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수정 후보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냥 용산 보호하기 급급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용산 대파가 한 뿌리가 아니라 한 단에 870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본인도 한 단에 870원인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 가격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가면은 못해도 3,000원이란 말이에요. 요즘 3,000원 이상씩 뭐 이렇게 그렇죠.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857원 그럼 그걸 한 줄이겠지. 875원. 875원 한 줄이겠지 이러고 넘겨 짚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한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한 뿌리. 예. 한 뿌리에 875원이면은 10뿌리면은 도대체 한 단위면은 뭐 10,000원이 넘어가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이렇게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통령 방어에만 급급한 게 국민의힘의 본질 아니냐라고 하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게 사실 물가가 오른 것의 상징처럼 지금 대파가 돼버려서 사고와 함께 됐는데 이거 좀 총선 출마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당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가 대단히 유능한 범죄 심리학자신데 시장 심리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대가 저렇게 규정할 때는 다시 우리의 것을 리프레이밍 해야지 거기에 지금 많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저건 패착이에요. 오히려 2021년 3월 달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딱 2년 전이죠. 그때 대파 1kg 소매 가격이 6,982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농수산물에 대해서 가격의 불안정성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이렇게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파테크란 말이 있었어요. 그게 파 키우면 돈 된다 그래서 슈테크, 파테크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농산물의 수입 과정, 그 생산 과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넓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뿌리로 얘기하는 순간 되치기 당할 저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저거는 좀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에는 민주당 후보가 등장을 해요. 이분은 마이크가 항상 이게 논란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봉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안규령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면 좀 보시죠. 안규령 후보인데요. 안규령 후보. 이게 최근에 연달아 나왔는데 한 뭐 노래를 해서 뭐 잘 부탁한다 이게 논란이 돼서 경고를 받았어요. 선관위로부터.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 맨 마지막에 한 다른 후보의 개소식, 사무소 개소식 가서 또 잘 부탁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광삼 변호사. 지금은 후보들이 마이크 잡으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식 선거 기간 한 이틀 후부터는 이제 마이크 잡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 되는 시기인데. 그렇죠. 학생한테 자꾸 선거 운동을 하거나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규령 후보가 사실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낙점이 돼서 지금 도봉구에 공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얼마 전에도 동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좀 핀잔 들은 적이 있고 또 지금 마이크를 들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선거 운동 복을 입고 잘 부탁합니다 얘기를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4회 이상 선거법 위반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마이크 잡고 안 잡고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는 것은 저는 제 선거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는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엄중 경고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하고 적어도 선거운동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천받았고 와서 보니까 저렇다고 보고 엄중 경고 조치 한 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회 오해 가면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도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인데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마이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달라거나 그런 취지 얘기는 안 되는데 반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총선 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부가 결정하고 강력히 추진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일각에선 정치권에선 이거 유지할까요? 혹시 좀 조정해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 주제인데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은 활동들이 있고 모습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의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검증해서 필요한 의대 정원 확충수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는 점. 자, 의정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맞서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면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지금 의사들, 대학 교수들 지금 사표 내고 있잖아요. 근데 입장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 불가능. 협상이고 뭐고 없습니다. 일단 이거 철회하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 쪽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해야 증원 의지, 그리고 대화해야 된다고요. 증원 의지, 2,000명 증원 의지 흔들림이 없다. 오늘도 그대로 5월까지 추진돼서 확정될 거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강조해요. 정원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끝난 걸 돌이키면 혼란 벌어진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당 내에서는 다른 의견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인요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이 만났어요. 점심을 경험한 자리였는데 의대 정원 증원수에 매몰되지 말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다면 유연하게 나가자. 그 뜻은 조정 가능한 거 아니냐는 입장을 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향해서요.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의료 예산 논의하자. 근데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한 논의는 아니군요. 지금요. 다른 거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선홍 전 행정관.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뭐 완강해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놓고요. 철회하라는 쪽과 그거 그대로 간다는 쪽인데 과연 이 상황 결국에는 어떻게 타결되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증원 숫자 문제는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적인 약간 뭐 찬성 여론이 있지만 의료 공백이 약간 장기화되면서 선거 국면에서 이게 약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목소리가 오늘 방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인터뷰에서도 조금 나온 것 같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 이슈가 선거 국면에서 불리할지라도 약간 이제 정부를 약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400명 확충하려고 늘리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 상황 맞고 이러면서 사실 그거를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뭐 강대강으로 약간 대치가 있고 실제 이제 피해보는 국민들께서 많지만 의료계획 문제가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뭔가 그 힘을 얻었을 때, 동력을 얻었을 때 또 한 번 좌절된다고 하면은 이 의료계획은 영원히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야당도 언론적으로는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 끝내고 처음 오면서 일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정부에서 의대 증원 확대하고 의료계획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칭찬한다. 같이 한번 힘합쳐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 국면에 여야 정쟁 뭐 이런 거 공방을 떠나서 뭔가 약간 조금 의료계가 잘 타협을 해서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수영 의원님, 혹시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건에 대해서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뭔가 제안하고 그걸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 건 2,000명 이 숫자 문제, 증원 규모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또는 향후에 그거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입시다라는 제안을 할까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략적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번 그럼 의사 쪽과 대화를 해봐라. 그래서 물꼬를 텄잖아요. 자,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강제로 열 수는 없고 손잡이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문은 아니지만 문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손잡이는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의료 정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10년 동안 나눠서 한다든지 2,000명을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의료계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과 논의에 전략적 허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전권도 부여할 수 있다. 뭐 그것이 뭐 제2의 6.29 선언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갈등을 풀어야만 정치가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00명이 좀 일시에 부담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이하라든가 이렇게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하는데 대통령실이 그걸 수용했을 경우
이거 원칙도 버린 거 아닙니까? 왜 또 바뀝니까? 라는 비판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특단의 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총선까지 예. 이 피로도와 정말 이 말하자면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은 여당도 이 이슈가 전혀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원칙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과연 어떻게 해결책, 타협책을 찾을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안들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